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함에 따라 각 나라 국민들은 국방에 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력이 곧 국력이 되고 있는 시대에서 자신의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해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복수의 해외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가보면 사람들은 조국의 국방을 비교하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 누가 더 강한지 토론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들 사이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나라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폴란드는 대규모 한국 무기를 수입했고, 한국 무기의 파괴력 특히 신무기에 관해 엄청난 고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한국 국방력 수준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기술력을 명중시킨 한국의 방산이 미국과 영국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K방산이 동유럽 폴란드 수출을 발판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발주하는 신규 사업에 도전했고, 세계 시장에서 낭보가 이어진다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전자기기 등에 이어 차세대 수출 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3일 방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23년 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목표로 전방위 수주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고등 전술 입문기와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첫 국산 초음속 고등 훈련기 T-50을 앞세워 미국 록히드 마틴과 연합팀을 짰습니다. KAI 관계자는 T-50 계열 항공기는 록히드 마틴사와 공동 개발한 기종으로 미국의 DNA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AI가 록히드 마틴과 공동으로 계약을 따낸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됩니다. T-50은 일대 금액이 한화로 약 244억 305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계약 규모가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도 한국 방산업계가 승전고를 울릴 수 있는 무대입니다. 캐나다는 노후한 디젤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12척을 도입할 계획이며 수주전은 한국과 일본 기업 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방산은 유럽의 교두보라고 불리는 폴란드와 지난해 20조 원 규모의 역대급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겁니다. 이렇듯 한국의 방산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잠수함 영역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자 일본인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 국방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따라서 내주입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전 세계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국방력을 폄하하는가 하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은 오직 정치적 비즈니스라는 등의 날조를 하면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일본인들은 전 세계 밀리터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특정한 두 나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 비교 대상이 한국과 일본이 되면 한국은 일본을 때려 죽여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해군력에 비해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적인 전력을 자랑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에 비해 열세에 있다. 아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맞겠다. 플랫폼 즉 함정들의 총 배수량과 숫자와 그 성능에 있어서 한국 해군은 해상자위대에 크게 뒤처진다. 가끔 하이급에서 한국 함정의 배수량이 더 크고 성능도 더 우월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쩔 텐가? 이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안 된다. 한국이 자랑하는 육군 전력은 일본 땅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즉 한국은 해군이 절대적으로 일본에 딸리기에 전면전을 붙는다면 1%의 승리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해군이 정말 해상자위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일까요? 당연히 해군력에 몰빵해온 일본과 비교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한국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옛날에 비해 해군 격차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본 함정은 노후화가 한국보다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도 20년 이상 된 2,500톤 이상 전투 수상함은 24척에 달합니다. 현재는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 노후화된 함선들은 30척이 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일본이 노령이 된 함선들을 30년까지 유지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운용하는 함선들이 젊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30년가량 되면 퇴역의 압박이 심해지고 실제로 일본은 하치유키급이나 아사기리급 중 심각하게 오래된 함선들을 퇴역시키거나 지방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중 일부는 훈련함으로 사용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한국 해군력이 해상자위대에 부족한 것은 맞지만 절대 내주익들의 주장처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은 해군력이 쓰레기니까 일본과 싸우면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는 날조성 주장은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이를 본 일본인들은 안도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해상자위대를 열심히 키워와서 다행이다. 일본은 강력한 해군이 있고 섬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상식 없는 일본인들이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안도하고 있을 무렵 일본 대학 교수이자 군사 전문가인 오오사카 료타의 충격적인 강의 내용은 일본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게 한국과 전면전을 붙으면 일본 국토는 불바다를 넘어선 끔찍한 형상으로 변모한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한국군과 자위대는 무기체계, 전술체계 등이 지형적 요소로 인해 타국과 비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기형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즉, 어느 것 하나가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한국은 육상 자위대가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군 전력과 어마어마한 포병과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얼마나 공포의 대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상대의 전력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결국 나중에는 우리의 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국이 우리보다 약하다고 여긴다면 그런 안주하는 마음은 나중에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군의 미사일 전력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고 그 파괴력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군은 사거리 1500km까지의 다양한 원거리 투사체 화력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거리를 볼까요? 부산에서 대마도는 70km, 나가사키까지는 300km입니다. 한국의 미사일이 도쿄를 직접 포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한국군은 SLBM까지 만들어서 자위대의 중요 자산을 더 많이 박살내는 게 가능해졌고 한국군은 현재 탄두 중량만 8톤인 신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한국군은 전면전을 하면 충격과 공포의 작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을 총동원한 빠른 공격을 통해 적의 중심부를 흔들어서 충격을 유발하고 전의 자체를 아예 상실케 해버린다는 공포의 개념입니다. 즉 한국은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의 방공망을 제압한 뒤 일본 주요 경제시설과 군사시설들을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타격한다는 뜻이죠. 한국군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폐지로 인해 일본에게 심각한 출혈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을 말해줄까요? 한국은 미사일을 수천 발 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천 발의 미사일이 100개씩 일본의 상공을 향해 날아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점들 하나하나가 다 미사일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심지어 한국의 현무 시리즈는 생존성을 대폭 높인 전략 무기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의 방공망은 진작에 다 털어질 것이고 제대로 된 공중전도 못하고 방면대 하나를 날릴 것이며 곧 일본 전국토가 타격되어 끔찍한 형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것은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한국군의 현무사입니다. 현무사는 로켓 추진을 통해 극초음 속으로 표적에 명중하는 탄도미사일로 확산탄을 달 경우에는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죠. 종종 한국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전면전을 상정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강연 내용을 접한 일본인들은 충격에 빠졌는데요. 한국군의 동향을 보면 단지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명백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현재 떠오르는 군사강국 한국의 자주국방이 더욱더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바로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국내에서 독자 설계 건조했으며 우리 해군의 첫 8200T급 이지스 구축함으로 한국이 추진 중인 66기동함대의 핵심 축으로 국내외에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정조대왕함의 실무장 사격 능력이 공개되자 상상 그 이상의 성능에 중국과 일본의 군 고위 관계자들이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대체 정조대왕함이 가진 놀라운 능력과 잠재력이 어떻길래 이런 반응들이 나온 것인지 최근 공개된 정조대왕함의 실제 사격 장면입니다. 이번 실무장 사격에서는 펠렁스 CIWS라는 이름의 기관포 형태의 근접방어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이 이뤄졌는데요. 적의 미사일이 각종 방어 체계를 뚫고 정조대왕함에 접근하면 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한 기관포가 미사일을 추격하며 요격하고 20탄환을 분당 4,500발의 속도로 쏟아냈습니다. 타깃이 될 부표가 해상에 띄워지고 적의 시스템을 교란하는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초고출력 전자파를 송출해 타깃을 추적했고 CIWS의 총탄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타깃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핵심은 CIWS가 힘을 발휘하기 전 적이 정조대왕함의 방어체계를 먼저 소멸해야 한다는 전제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5인치 함포입니다. 함정의 방어수단이자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군함에 최적화된 공수 만능의 함포라 할 수 있는데요. 정조대왕함은 이지스 시스템을 통해 타깃을 정밀 조준한 후 공격을 시작했는데 이날 60발의 포탄이 모두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실무장 사격에서 정조대왕함은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5인치 함포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관포까지 상상 그 이상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방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은 조만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한국해군 최신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해룡 미사일을 필두로 공격형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것은 그동안 방어 위주였던 대한민국의 전략 구조가 공격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체계 이렇게 3개의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킬체인은 대한민국 국토가 적성국들에 의해 공격을 당할 경우 피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명백한 징후가 보이면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킬체인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적의 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미사일 등 원거리 대량살 상무기 위협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심지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친서방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도 사실상 미국의 방어체계에 편입되어 있어 자체적인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대전장은 방어력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군이 한 발의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때 적함이 발사한 100발의 미사일을 모두 막아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력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적성국이 우리 국토를 공격할 경우 응징 보복에 나서는 대량 응징 보복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축 체계는 2010년대 초반에 나온 것이라 최신 방산 무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한국형 3축 체계의 최신화에 가장 선봉에 서는 방산 무기가 바로 한국 최신의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조대왕함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일까요? 그동안 우리 해군은 탄도미사일의 탐지와 추적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에 요격용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신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으면서 적보다 적을 먼저 발견하고 선제 타격 후 섬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함정입니다. 그동안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초의 이지스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을 구매할 당시 한국은 원가 절감을 위해 미국, 일본과 공동구매를 했고 4천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방어체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중국을 안심시켜야 하는 국제 정세상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추가하지 않았고, 그래서 세종대왕함에는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더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우리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전장 170M, 전폭 21.4M, 경하배수량은 8,200톤입니다. 정조대왕함이 중요한 이유를 좀 더 깊숙이 분석해보면, 첫째, 탄도 미사일 요격 5.1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SM-3, SM-6도 요격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의 이지스 시스템은 동시에 24개의 표적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스 시스템은 미국과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호주만이 운용할 수 있으며, 이지스 시스템의 탑재 유무가 곧 구축함의 전투 역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정도로 구축함의 핵심 전력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고성능 레이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정조대왕함은 베이스라인 9.0을 탑재하고 ANSPY-1DV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통해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제주해군 기지에 정박한 정조대왕함 한 척이 홍콩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중국 전역이 정조대왕함의 레이더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북한의 천리마 일형이 탐지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이를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내륙에서 ICBM을 발사했을 경우 정조대왕함은 이를 사전에 포착하고 요격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 단계를 포착하고 1000km에 육박하는 해성이 미사일로 선제 대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대 1800km 이내에 1800개 표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이 있다는 것은 모든 전투 영역에서 우리 군의 시야를 넓혀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중국 해군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주력 구축함인 55형 구축함은 추정 배수량만 13,000톤, HPJ-38 130함포 1문, HQ-10 24연장 SAM 발사기 1문을 장착했을 뿐더러 VLS만 112세를 탑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화력을 장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55형 구축함은 이지스 구축함이 아니라 미사일 구축함이라고 판단합니다. 방어가 아닌 공격에만 모든 것을 치중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 55형 구축함의 346B형 레이더의 탐지 범위는 450km 내외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두고 346B형 레이더 4개를 운용하는 쿼드러플 능동 이상 레이더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성능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의 55형 구축함이 VLS를 무려 112셀이나 탑재하고도 전투 범위가 정조대왕함의 14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조대왕함에는 병력 감소에 대비해 고도화된 자동화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300여 명이 필요했지만 정조대왕함에는 200여 명의 승조원만 있으면 됩니다. 셋째, 막강한 화력으로 중무장했다는 점입니다. 정조대왕함에는 127함포 1문을 탑재했으며 함수의 한국형 수직발사기 16셀, MK41 수직발사기 32셀, 한미의 MK41 수직발사기 16셀, 새롭게 설계된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LVSE 수직발사기 24셀을 합해 총 88셀의 수직발사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KLVSE 수직발사기를 탑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4100km의 고고도 요격이 가능한 LSAM-IL-SAM이 함대공 버전 요격 미사일을 운용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해군 단거리 함대 미사일과 현무 미사일, 3홍상어 대잠 로켓 등과 같은 다양한 전술함대 미사일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SM-EMR 블라크 3함대공 미사일과 SM-6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SM-6는 최대 고도와 사거리에 있어 기존 SM-EMR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요격 미사일입니다.
SM-2 미사일이 24km 이내의 탄도미사일만 요격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정조대왕함은 이제 1534km 고고도 직전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기존의 요격 미사일은 함선의 유도빔 조사기로 조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라 수평선 밖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고 유도빔 조사기보다 많은 수의 타겟은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함이 탑재한 SM-6 미사일은 능동 레이저 유도 ARH 방식을 사용해 많은 수의 타겟을 조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조대왕함 안에는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대한미사일 해성2와 함대지 순항미사일 해룡이 탑재됩니다. 함대지 미사일인 해룡에는 산탄형 탄두가 들어있는데요. 탄두에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2개 규모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해룡 미사일은 GPS 유도 방식을 채택해 기존의 미사일보다 더 똑똑해졌는데요. 임무 계획을 실시간으로 생성해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해 시시각각 변하는 현장에 이동하는 목표물을 실시간 파악 후 공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현재 군사기술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상향 평준화된 지금도 이지스 구축함을 자력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일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 이지스 구축함과 같은 고난도 구축함을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대지 대함 대공 대잠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무기체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능력이 발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발군의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세종대왕함을 건조할 시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을 자체적인 함정 플랫폼에 통합하는 노력, 즉 국산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은 국산 무장과 국산 레이더로도 이지스 시스템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이지스 구축함 독자 설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3 배치 시리즈의 첫 번째 함정인 정조대왕함을 올해 하반기에 해군 인도할 예정이며 이미 이번 함 건조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함은 지난 12일 기공식을 가졌고 3번 함은 올해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들이 전력화되면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요격을 포함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해상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 기술과 생산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고는 이건 정말 반칙이다며 놀라움 금치 못한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조선업 역량이 심각하게 쪼그라든 미국에서 반드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통해서만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어안이 벙벙했다는 감탄을 내놓아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델 토로 장관은 이달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선박 건조 과정을 살펴봤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런 감상평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저와 제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델 토로 장관은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거제 사업장을 찾아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는 HD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둘러보고 한화오션에서는 건조 중인 잠수함 장보고3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델 토로 장관의 칭찬이 더더욱 놀라운 건 한국 조선 기술의 능력을 치켜세우는 한편 미국의 뒤떨어진 군함 건조 역량을 지적하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미국이 날로 강해지는 중국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군함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보유 군함 수는 2015년 미국을 추월했는데
재작년 미국과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의 수는 각각 294척과 35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3월 델토로 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28년이 되면 중국 해군의 군함 수는 440척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미 해군의 군함 수는 291척이 될 것이라며 군함 전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 자체 역량으로는 군함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와 관련해 델토로 장관은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다른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결국 동맹국인 한국조선업 능력에 최근 눈독을 들이게 된 겁니다. 델토로 장관도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한다며 이들과의 협력이 미 조선업의 위기를 이겨낼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업용 조선소에 투자할 최첨단 조선업체를 유치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 조선업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습니다. 사실 델토로 장관은 작년 9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도 중국에 뒤처진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는데 그때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해양항공우주 전시회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을 언급하며 재차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조만간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함정 MRO 사업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한국 조선업체를 미국으로 초청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미국이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미국의 조선업이 사실상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줬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의 국영 조선소 핀칸티에리에 밀려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핀칸티에리는 록히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호위함 수주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한 건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1975년까지만 해도 연간 70척 이상의 상선을 만들어 세계 생산 능력 선두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20세기 초 당시만 해도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할 정도로 조선업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상선 생산 점유율이 1%로 쪼그라들면서 세계 19위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는 함정 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조선업 몰락이 안보 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은 한바구음을 짓게 됐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방산 생태계 확장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방산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에서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으로 단기에 자국 방산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한계를 느끼고 한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이렇듯 최근 미국의 방산 산업 경계선이 넓어지면서 특히나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의 함정 사업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델토로 미 장관이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해야 하는 미 해군의 생산 여력은 1년에 12척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한국의 MRO 사업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내친 김에 한국 조선소들은 미 해군 MRO 사업을 넘어 함정 건조 사업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화그룹의 호주 방산 조선소 오스탈 인수 시도를 꼽을 수 있는데 향후 미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거래가 재개될 여지가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외국에 위치한 조선소보다 본토 조선소를 통해 건조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인데 우리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미국 함정 MRO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미 해군 함정 MRO를 위한 자격인 MSRA를 신청해 올해 초 야드 실사까지 마쳤고 최근엔 글로벌 방산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약을 맺으며 협력 발판을 넓혔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도 MRO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종합 MRO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업계에서는 북미 조선소 인수를 통해 생산 거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MRO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건 신조와 달리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해군력 확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MRO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성은 현재 300척 미만인 함정을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업 쇠퇴로 수리뿐 아니라 생산 역량도 위축된 상황이라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향후 신조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호재입니다. 현행 법상 미국은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외 조선소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규제도 사라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 수주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해군 사업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함정 건조 맞수인 두 기업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걸린 사업비는 총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피 터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HD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 많은 수주 물량을 가져가긴 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HD현대중공업의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 기간은 1년 가까이 짧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정조대왕함을 올해 안에 우리 군에 인도할 예정인데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여기에 더해 얼마 전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6,200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을 수주하는 등 중남미 함정 시장까지 진출해 전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7월 하나오션은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5년 만에 8,300억 원 규모의 군함 수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앞서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삼 56번함 건조 우선 협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는데 당시 하나오션은 박빙의 승부 끝에 0.14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잠수함 분야는 하나오션이 강점을 갖고 있어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에는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검토 중인 미국, 호주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거제 사업장으로 초청해 함정 건조와 정비 현장을 소개했었는데요. 당시 하나오션은 동급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3 배치1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작업 현장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본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경쟁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MRO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치열한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한국 함정의 건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에서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올 판입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함정 건조 능력을 더 발전시켜 진짜 미국 시장을 다 집어삼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11일 한미일 세 나라는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연합훈련 중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세 나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한미일 해상훈련 중 전략자산이자 기함인 항모를 언론에 공개한 건 매우 이례적으로 3국 언론이 동시에 관련 취재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루스벨트함의 활주로는 지상보다 짧은 1100피트 335m로 항공기를 이착륙시키기 위해 탑승자에게 특이한 체험을 선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항공기를 항모 밖으로 쏘는 역할을 하는 캐터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함 관계자는 캐터펄트는 멈춰있던 항공기를 3초 만에 시속 160마일 약 249km로 달리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탑승자는 지구 중력의 3배에 가까운 가속도를 체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스벨트함 갑판에는 FA-18은 물론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 헬기 등 함재기들로 빼곡했습니다. 루스벨트함과 같은 니미츠급 항모들은 통상 웬만한 나라 전체의 공군력과 맞먹는 90여 대의 함재기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는 별칭으로도 불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전력을 미국이 전격 공개한 것입니다. 루스벨트함이 소속된 미 제구 항모 강습단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단장은 한미일 취재진과 만나 이 지역의 위대한 동맹인 한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한미일 3국의 연합훈련 뒤 곧바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2대가 현지 시간 20일 야간 훈련 중 도쿄 남쪽 태평양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4명씩 태운 SH-60K 헬기 2대가 20일 늦은 밤 도쿄 남쪽 태평양의 도리시마 근처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는데요. 탑승 인원 중 1명이 바다에서 구조됐으나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수색 중입니다. 헬기 사고는 다른 비행체에 비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편이지만 2대가 함께 같은 지점에서 추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기체 결함이나 조종 실수라고 해도 2대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기하라 방위상은 헬기의 추락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사고 원인이 밝혀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참담한 작전 수행 능력이 또 한 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호위함과 항공기를 동원해 수색했고 일본 국방성은 당분간 모든 SH-60K에 대한 훈련 비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구조대원들은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각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그리고 같은 지역에 있는 두 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회수했는데요. 이는 두 대의 SH-60K가 서로 가까이 비행하고 있었던 정황 증거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난 신호가 단 한 번만 들렸다는 점입니다. 두 헬리콥터의 신호가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헬리콥터가 같은 장소 근처에 있다는 또 다른 시그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일본 해상자위대 8명을 태운 SH-60K 초계 헬기 2대는 야간 훈련 도중 충돌한 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헬기 한 대는 나가사키 공군기지 소속이었고 다른 한 대는 도쿠시마현 기지 소속이었는데요. 탑승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훈련 도중 같은 편끼리 충돌할 사유가 무엇이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더구나 사고 기종인 SH-60K는 길이 약 20m, 중량 10.9T의 4인용 헬기로 대잠수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SH-60B를 기반으로 일본 미쓰비시가 개발했는데 일본은 약 70대의 SH-60K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사고 헬기는 야간 대잠 훈련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년 동안 광범위한 해군 훈련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 및 기타 파트너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 또 한 번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수행 능력에 대해, 더구나 이날의 사고는 일본 육상자위대 UH-60 블랙호크가 일본 남서부 미야코 섬에 추락한 지 1년 만에 발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UH-60 블랙호크 사고는 돌백으로 알려진 엔진 출력 문제로 인해 승무원 10명이 모두가 숨져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 외에도 일본 해상자위대는 유난히 전투기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가 일본 북중부 해안에 추락해 승무원 2명이, 훈련 비행 중 동해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 전투기 일대의 조종사 2명이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시카와현 항공자위대 고마스 기지의 F-15 전투기는 훈련을 위해 기지를 이륙한 뒤 레이더에서 사라지고 동해로 추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이전 세대 시호크인 일본 해군 SH-60J가 아오모리에서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조종사의 실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항공자위대는 대당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인 F-35까지 잃어버린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항공자위대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훈련을 위해 출격한 F-35A 일대가 미사와시 동쪽 약 135km 태평양 해상을 비행하다가 훈련을 중단하겠다라는 조종사의 교신을 마지막으로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항공자위대는 전투기가 마지막 교신을 보낸 곳의 해역에서 꼬리 날개 일부를 발견했으면 미군과 함께 초계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 사건이 준 여파는 대단했습니다. 초음속 비행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F-35가 추락 사고를 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발 단계 중이던 2014년 6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한 적이 있지만 실전 배치된 이후로는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도 이 사건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사건이 아주 곤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추락한 전투기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먼저 찾아낼 가능성을 극도로 우려했습니다. F-35가 실종된 지역은 중국과 러시아가 강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잔해를 먼저 발견할 경우 F-35에 적용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부랴부랴 기체 찾기에 총력을 기울였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 기체의 일부가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체의 일부를 가져갔을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와야 방위상의 반응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항공자위대 F-35A 12대의 비행을 당분간 중단한다.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마치 F-35의 기체 결함이 의심된다라는 느낌을 피력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2018년부터 대당 9천만 달러 무려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당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국산 전투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구매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온 최첨단 전투기가 추락했으니 일본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당시 추락한 전투기는 F-35를 개발한 미국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것이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면허를 받아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미쓰비시 중공업 측 생산 공정에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따라서 일본은 록히드 마틴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체 결함을 주장했으나 뒤늦게 일본 공장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입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 사고는 해상자위대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육상자위대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 소속의 한 부대가 공식 X에서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동아 전쟁이란 표현은 일본이 서구 식민 지배하의 아시아 국가들을 이 전쟁을 통해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로 자신들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용어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서로 싸웠기에 조국을 위해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일본은 1940년 대동아 공영권의 확립을 도모한다는 것을 외교 방침으로 내걸었고 1941년 12월에 전쟁을 일으킨 직후에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부르도록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육상 자위대 오미야 주둔지 사이타마시의 제32보통과 연대가 SNS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이 용어를 쓴 겁니다. 대동아 전쟁 최대의 격전지 유황도 조국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바친 미일 양측 영령의 명복을 기원한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일본 자위대는 해상과 육상을 막론하고 망언을 남길 시간에 역사 공부도 하고 작전 역량도 늘려야 될 듯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이 엔비디아를 제치는 엄청난 한방을 가격해 반도체 업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 한국이 미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선점하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 건데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치열한 경쟁으로 핵심 기술 인재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희소식이 전해져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전 세계적으로 AI 반도체 전쟁이 불붙으면서 반도체 인력 유출이 점점 노골적으로 깊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기술 개발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인력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서버에 탑재되는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반도체로 제작에 최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과 마이크론, 중국 창신 메모리가 뛰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뜨거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력 빼가기를 통한 불법 기술 유출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 임원이 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어씨에 대한 전직 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마이크론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SK하이닉스 HBM 설계를 주도해오던 핵심 인물이 경쟁사인 마이크론에 이직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그는 3차원 적층 HBM 원천 기술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 출신인 B씨도 얼마 전 마이크론으로 옮겼는데 B씨는 삼성에선 HBM이 개발 조직에서 근무했고 이직 후 마이크론에서도 HBM2와 HBM3 개발 조직에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경쟁 기업에 이직한 직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인재난을 겪는 상황에서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 국내 반도체 인재들이 중국 기업으로 쏠렸다면 최근에는 거쳐가 미국 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 직원 260여 명, SK하이닉스 직원 110여 명이 마이크론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마이크론으로 옮긴 삼성 SK하이닉스 직원은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로도 한국 반도체 인재 유출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 7월에는 인텔 이직을 준비하던 삼성 엔지니어 C씨가 징역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C씨는 삼성 파운드리 핵심 기술이 담긴 파일 33개를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등 단순한 인재 유출을 넘어서 핵심 기술까지 빼내려는 대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기업들의 첨단 반도체 기술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대거 넘어가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비롯한 반도체 경쟁력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이 만들어져야 하는 때로 보입니다. 우선 기업에선 경제적 인센티브와 커리어 관리를 통해 인재를 붙잡아 두는 당근이 필요해 보이며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강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대만 간첩법처럼 별도 법률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면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국외로 빼돌릴 경우 최대 징역 18년형까지 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확정 지을 예정인데 모쪼록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엔비디아 AI 반도체의 625분의 1의 전력을 쓰는 제품을 개발해내며 반도체 업계에 말 그대로 쇼킹을 안겨줬습니다. KAIST 연구팀이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L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는데 엔비디아보다 전력을 적게 쓰면서 심지어 크기는 더 작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사람과 대화하고 각종 정보를 찾아주는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 AI를 배터리 소모 걱정 없이 스마트폰으로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해준 KAIST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교수팀이 초전력 초고속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인 상보형 트랜스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전기는 매우 적게 사용하는 AI 반도체를 개발한 겁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해 오픈AI의 GPT-2 모델을 구동시킨 결과 언어를 생성하는 데 0.4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여기에 사용된 전력량은 400mW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이 이런 초저전력 기술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AI를 돌리는 기술 두 가지의 특징에 집중했기 때문인데요. AI 작동 기술 중 하나는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 SNN로. 이는 실시간 정보 처리에 유리하지만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약한 게 특징입니다. 또 다른 기술은 심층 인공신경망, DNN인데 DNN은 이미지 인식과 비디오 정보 분석 같은 고난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은 정보를 담은 데이터 크기가 작으면 SNNOI DNN보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는 점을, 반대로 데이터가 클 경우 DNN이 SNN보다 전기를 썼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유 교수는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고성능 초저전력 AI 반도체를 실제로 구현하고 GPT-2를 구동시켰다는 점, 온디바이스 AI의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전기차 등 기기에서 직접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로 데이터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고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에 많은 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분야입니다. 다만 그동안 개발된 AI 반도체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 온디바이스 AI로 이용하기에 제약이 많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겁니다. 유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퀄컴의 최신 AI 반도체도 GPT-2를 구동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개발한 AI 반도체를 갤럭시 S24에 연결해 GPT-2를 구동시킨 결과 무리 없이 작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KAIST 연구팀은 본격적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 삼성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초격차 기술을 육성한다는 계획인데요. 이렇듯 한국의 기술 인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현해 미국을 능가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LLM 기반 절차 성능을 자동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내면서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이번에 절차 생성 AI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빠르고 객관적인 절차 생성 성능 평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전자통신연구원은 사람이 말로 작업을 명령하면 스스로 작업 절차를 이해하고 계획을 수행하는 절차 생성 인 AI 성능을 자동 평가할 수 있는 로타 벤치마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평가해야 했기에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세이켄을 비롯해 기존 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직접 작업 수행 결과를 관찰하고 성공 실패 여부를 투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성능 평가에 긴 시간과 노력이 들고 평가 결과가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ETRI 개발한 로타 벤치마크는 사용자 명령에 따라 LLM 생성 작업 절차를 실행하고 결과가 지시한 목표와 같은지 자동 비교해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직접 했던 것보다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결과 또한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지닙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번 성능 평가는 미국 알렌시 연구소와 MIT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차갑게 식힌 사과를 넣어라는 일상적인 가사 작업 지시 명령을 내리고 각 작업 절차를 포함하는 데이터셋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LLM을 이용한 로봇 작업 계획의 기술 성능 평가 시간은 물론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도 AI 반도체 지원에 나서는 등 민관 원팀을 만들어 반도체 정책 설정과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국내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공채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도 올해 상반기에만 10,000명에 달하는 인력을 대거 수혈할 것으로 보이면서 반도체 인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도 삼성은 창업부터 이어온 인재 제일 경영 철학을 고수하며 올해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가는 겁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계열사 19곳에서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한다고 밝히며 인재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유튜브, 이베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것과 반대되는 행보라 업계 내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의 공격적인 신입사원 공채는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이재용 회장의 뜻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철학을 이어받아 삼성 내 조직 혁신을 주도해왔는데 특히나 인재 선점을 통한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명장 15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은 미래는 기술 인재의 확보와 육성에 달려있다며 인재가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 등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수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건데요. 아무리 AI 반도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핵심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